만약 당신 남편이 매일 골프 치러 가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2억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30년간 모은 노후 자금도, 퇴직 후 낳은 여생도, 자영업자로서의 명서도 함께요. 지금 저는 새벽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방에서 옛날 단골 손님을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호프집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 한마디에 30년 자영업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홍대 감성술집 한 곳, 인스타그램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우리도 해보자라는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나이였죠. 우리 부부는 공장에서 만났어요. 둘 다 월급쟁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둘째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공장 월급으로는 내 식구가 살기 빠듯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해볼까? 이렇게 월급만 받아선 애들 대학도 못 보낼 것 같아. 90년대 중반 우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 작은 호프집을 열기로 한 거예요. 손에 쥔 돈은 몇 천만 원, 여러 해 동안 공장 다니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할까 고민했어요. 치킨집, 분식집, 여러 가지를 알아봤죠. 그러다 대학가 근처에 작은 호프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 월세를 합치면 딱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곳은 서울 남쪽 대학가였습니다. 큰 대학교와 고시촌이 있는 동네였죠. 대학생과 고시준비생들이 많았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젊은 애들 많으니까 술집, 장사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이 대답했죠. 그래, 우리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대학생들 상대로 장사하면 망하지 않겠지. 그해 가을, 드디어 우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 철순이네 호프라고 썼어요. 10몇 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10개 남짓이 전부였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생맥주, 소주, 치킨, 감자튀김, 오징어, 안주 몇 가지.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했어요. 생맥주 몇천 원, 소주도 2,000원대, 치킨도 10,000원 이하.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힘들었어요. 손님이 하루 평균 몇 팀 정도만 왔습니다. 매출이 많지 않았죠. 원가와 월세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치킨은 직접 튀겼고 안주는 정성껏 만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여기 치킨 맛있어. 사장님 친절하시고 양도 많이 주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반년쯤 지나자 하루 평균 10팀 정도가 왔습니다. 매출도 제법 올랐어요. 1년쯤 지나자 자리가 잡혔습니다. 하루 평균 15팀 정도, 한 달 매출이 꽤 괜찮았어요. 원가와 월세, 인건비를 빼면 순이익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역시 장사 시작하길 잘했어. 몇 년 후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졌어요. 많은 회사가 망했고 실업자가 넘쳐났죠. 하지만 우리 가게는 오히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술을 더 찾았거든요. 비싼 술집에 손님이 몰렸어요. 그 시기에 우리 가게 매출은 오히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800만 원 정도까지 올랐죠.
불경기에도 술집은 괜찮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2000년대 들어 대학가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학생들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어요. 개강 시즌에는 신입생 환영회로 난리였습니다. MT 가기 전 술자리, MT 다녀온 후 술자리 한 달 내내 예약이 꽉 찼어요. 동아리 회식, 과회식, 동기 모임, 우리 가게는 늘 만석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이 기본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순이익은 1000만 원 정도 정말 좋았어요. 월세도 좀 올랐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들도 잘 컸어요. 준호는 2000년대 후반 대학에 입학했고 민수는 몇 년 후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들었지만 기꺼이 냈어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다 대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 2010년대 들어 장사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순이익은 1000만 원대 중반. 저는 대학가에서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부러워했어요. 철순이 언니 장사 진짜 잘 되네. 비결이 뭐야? 대답했죠. 성실하게 하는 거지. 재료 아끼지 않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그게 다야. 2010년대 중반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중견기업 영업사원이었어요. 몇 년 후 민수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둘 다 잘 키웠어. 이제 우리 노후만 준비하면 돼. 우리 부부는 서울 남쪽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전세금은 억 단위 후반대였어요. 10여 년간 모은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넘게 벌면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노후 자금도 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안정적인 장사, 성공한 두 아들, 전세 아파트,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말이죠. 2010년대 후반 대학가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새로운 술집들이 하나둘 생겨났어요. 인테리어가 세련된 곳들이었습니다. 우드톤의 테이블, 은은한 조명, 벽면의 그림과 네온 사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분위기였어요. 가격도 비쌌습니다. 생맥주가 5,000원대 후반, 소주도 5,000원 가까이, 안주도 2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가게보다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았어요. 특히 젊은 여성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분위기 즐기고 저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저렴하고 푸짐한 게 우리 장점이야. 하지만 그해 초부터 매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어요. 단골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덜 와? 다들 새로 생긴 감성 술집 간다며? 거기 분위기 좋고 사진 찍기 좋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분위기가 별로인가?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손님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 생긴 감성 술집들 때문인 것 같아. 남편이 말했죠. 나도 봤어. 요즘 젊은 애들 그런데 좋아하더라. 우리도 인테리어 바꿔야 할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매출은 계속 줄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대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가을엔 3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순이익이 1000만 원대 중반에서 900만 원대로 줄었어요. 몇백만 원 감소,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주변 감성 술집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깔끔하고 세련되고 젊은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20여 년 넘게 쓴 낡은 테이블, 낡은 의자, 형광등 조명, 오래된 벽지, 촌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골프 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장에서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우리 동네 아는 형님이 홍대에 술집 하나 냈는데 대박 났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다더라. 남편 얼굴에 흥분이 역력했습니다. 홍대? 거기 임대료 비싸잖아. 비싸긴 한데 젊은 애들이 엄청 많잖아. 감성 있게만 하면 대박 난대.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홍대 한번 해볼까? 여기는 이제 손님도 줄고 그러니까. 홍대는 너무 큰 거 아니야? 우리 나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문제야. 우리 30년 가까이 술집 했잖아. 경험이 있는데.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홍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그 형님한테 듣고 오는 것 같았어요. 형님 가게 진짜 잘 된대. 젊은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린대. 우리도 여기 리모델링하고 홍대에 하나 더 내면 대박이야. 2개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은 넘게 벌 수 있을 거야.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나이도 50대 후반인데 2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여보, 젊은 애들은 홍대 가잖아. 우리도 거기 가야 해.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도 줄고 경쟁도 심해졌어. 지금 투자 안 하면 우리만 뒤처져. 매일같이 듣다 보니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홍대 매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 홍대 메인 거리에 나온 매물이야. 20평 정도 되는데 권리금이 좀 있긴 한데 위치가 진짜 좋대. 권리금이 몇 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비싸긴 한데 위치가 좋으면 금방 뽑지. 형님 말로는 반년이면 투자금 회수한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나이 생각해봐. 지금 아니면 언제 해? 60 넘으면 못하잖아. 지금 투자해서 몇 년만 잘하면 노후 자금 확실하게 모을 수 있어.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가 벌 때야.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젊은 애들은 정말 홍대를 많이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게 매출도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모험 아닐까? 여보,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선점해. 좋은 자리는 금방 나가. 결국 저는 남편 말에 떠밀려 홍대 매물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홍대에서 할 수 있을까? 50대 후반 부부가 젊은 애들 상대로 감성 술집을 한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들은 성공 사례가 남편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어. 젊게 하면 돼. 그렇게 우리는 홍대로 향하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주말 오후 남편과 함께 홍대에 갔습니다. 메인 거리였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옷가게, 카페, 술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여보, 봐. 사람 엄청 많지? 여기서 장사하면 대박이야.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유동인구가 장난 아니거든요. 20평 남짓되는 공간이었습니다. 2층이었어요. 권리금이 얼마예요? 8천만 원입니다. 위치 생각하면 저렴한 편이에요. 8천만 원. 우리 대학가 가게 권리금의 몇 배였습니다. 보증금하고 월세는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우리 가게 월세의 2배가 넘었어요.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 하나요?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에 치킨집이었어서 다시 하셔야 할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요즘 감성 술집으로 하시려면 억 단위 중반은 잡으셔야 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 억 단위 중반, 총 2억 원대 중반 정도가 들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어요.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비싸긴 한데 여기서 장사 잘 되면 금방 뽑아.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매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의 많이 들어왔어요. 빨리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어때? 한번 해볼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저 정도 자리는 흔하지 않아. 골프장 형님도 권리금 억 단위 주고 했는데 지금 대박 나고 있잖아. 우리도 여기 리모델링하고 홍대 하나 더 내면 한 달에 2천만 원은 벌 수 있어. 지금 우리 손에 돈도 좀 있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되잖아. 그날 밤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저축해둔 돈이 억 단위 초반 정도 되지? 응, 그 정도 돼. 그럼 여기 리모델링 하는데 몇 천만 원 쓰고 홍대는 대출 억 단위 정도 받으면 돼. 이자가 얼마나 될까? 요즘 금리가 몇 %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남편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또 골프를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더 확신에 찬 얼굴이었어요. 여보, 형님이 그러는데 지금이 적기래. 감성 술집 붐이 한창이라서 몇 년 후엔 경쟁이 더 심해질 거래. 지금 들어가야 한대.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 열정에 떠밀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 나이도 있는데 할 수 있어. 우리 30년 가까이 술집 했잖아. 경험이 있는데 뭘. 결국 며칠 후 우리는 홍대 매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담보대출로 억 단위 정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몇 %예요. 한 달 이자가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홍대 매물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통장에서 억 단위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10여 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여러 곳을 만났습니다. 견적을 받았어요. 감성 술집으로 하시려면 기본 인테리어에 억 단위 초중반은 들어갑니다. 테이블이랑 의자도 좋은 걸로 하셔야 하고 조명도 신경 써야 하거든요. 견적서를 보니 항목이 많았습니다. 바닥 공사, 벽 공사, 조명, 가구, 주방 설비, 화장실, 간판 모두 합치면 억 단위 중반이 나왔어요. 이거 좀 줄일 수 없나요? 줄이시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은 눈이 높거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대로 하자. 어설프게 하면 안 돼. 결국 억 단위 중반짜리 인테리어를 선택했습니다. 은행에서 추가로 몇 천만 원을 더 대출받았어요. 총 대출액이 억 단위 중반이 됐습니다. 한 달 이자는 몇십만 원대 후반. 부담스러웠지만 투자한 만큼 회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 대학가 가게도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여기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너무 낡았어. 대학가 가게 리모델링에 몇 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낡은 벽지를 벗기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조명도 바꾸고 테이블도 새 걸로 교체했습니다. 모든 투자를 합치니 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10여 년간 모은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남편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곧 대박 날 거야. 하지만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한 걸까?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아닐까? 50대 후반에 2억 원이 넘는 빚을 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약도 했고 공사도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낡은 벽을 뜯어내고 새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바닥도 새로 깔았습니다. 조명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은은한 펜던트 조명과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도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로 바꿨습니다. 주방도 현대식으로 바꿨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예쁜 네온 사인이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홍대 가게를 보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되고 감각적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대박이다. 여기 완전 예쁘네. 우리가 이런 가게를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도 뿌듯했습니다. 2억 원 넘게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홍대점 오픈을 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홍대 신상 감성 술집 오픈. 많이 찾아주세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좋아요가 몇백 개씩 눌렸어요. 오픈 첫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젊은 커플들, 대학생 그룹들, 직장인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사장님, 여기 진짜 예쁘네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많이 찍으세요. 손님들은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음식을, 자기들을, 그리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홍대 감성술집 대박, 분위기 미쳤다. 여기 꼭 가보세요.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첫 주 매출이 몇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남편이 신이 났습니다. 여보, 봤지? 내가 뭘 했어. 대박 날 줄 알았어. 첫 달 매출이 4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원가율이 조금 높았지만 단가를 올려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순이익이 1,000만 원대 중반 나왔습니다. 대학가 가게보다 몇백만 원 더 많았어요. 여보,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도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잘 됐네. 둘째 달 매출은 더 올랐습니다. 5천만 원 가까이 됐어요. 겨울에 접어들면서 술 수요가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셋째 달에는 연말 시즌이라 5천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어요. 석 달간 평균 매출이 5천만 원 가까이, 순이익은 월 1,500만 원 정도. 정말 좋았습니다. 대학가 가게와 합치면 한 달에 2,5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사장님, 장사 대박 났네요. 리모델링 효과 엄청나다. 저희도 좀 고쳐야 하나 봐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해. 젊은 감각을 따라가야 한다고. 남편은 골프장에서도 자랑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대박 났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어요. 형님 말씀 듣고 결정하길 잘했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어요. 매출이 5천만 원 가까이, 순이익 1,500만 원 정도. 2월 초까지도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대학 개강 시즌, 2월 매출도 5천만 원 넘을 것 같았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대출 전부 갚고 노후 자금도 든든하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과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보, 올해 휴가 때 제주도 갈까? 30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 없잖아. 좋아. 올해는 꼭 가자.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횟수도 늘렸어요. 여보, 이제 좀 여유 생겼으니까 골프 좀 더 쳐도 되지?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저는 두 매장을 오가며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침엔 대학가 가게, 저녁엔 홍대 가게.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출이 오르는 걸 보면 피로가 다 풀렸거든요. 어느 날 저녁 홍대 가게에서 젊은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젊은 애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우리도 변화에 맞춰 잘 따라왔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 잠깐의 고요였다는 것을. 석 달 후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석 달간의 달콤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홍대 가게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대 중반이던 매출이 5천만 원 초반으로, 그 다음 달엔 4천만 원대 후반으로. 처음엔 계절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했어요. 봄이라 야외 활동이 많아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손님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젊은 커플들과 대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손님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20대 초중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젊은 여자 손님 2명이 메뉴판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니, 여기 소주가 6천 원이야? 비싸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데 갈까? 두 사람은 결국 나갔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소주 6천 원이 비싸다고? 우리 대학가 가게에선 4천 원에 팔았는데 홍대니까 6천 원으로 올린 거였습니다. 주변 감성 술집들도 다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젊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테이블에 앉더니 메뉴를 보고 망설였어요. 오빠, 여기 치킨이 2만 5천 원이야. 너무 비싼데? 소주랑 치킨 시키면 5만 원 나오겠다. 우리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집에서 먹을까? 넷플릭스 보면서 그들도 주문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었어요. 홈술, 편의점 술, 혼술. 집에서 편의점 맥주 사서 넷플릭스 보면서 마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술집 가면 1인당 3만 원은 기본인데 그 돈이면 한 달 식비 해결할 수 있음. 소주 6천 원? 편의점에선 2천 원인데 왜 술집 가야 함? 회식도 싫은데 친구들이랑 억지로 술자리 왜 해야 돼?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쉬는 게 나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월세와 대출 이자로 빠듯했습니다. 소주 한 병 6천 원, 치킨 한 마리 2만 5천 원, 2명이 술집 가면 5만 원이 기본이었어요. 한 달에 4번만 나가도 2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젊은 애들에게 2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젊은 세대는 건강을 중시했습니다.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SNS에 운동 인증샷 올리고 샐러드 먹고 건강 관리하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술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거나 운동하는 걸 선호했어요. 대학가 가게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개강 시즌인데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신입생 환영회도 예전보다 규모가 작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애들 술 잘 안 마셔요. 단골 선배 학생이 말했습니다. 과 회식도 참여율이 낮아요.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해요. MT도 안 가는 애들이 많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생이 술을 안 마신다고? 30년 가까이 대학가에서 장사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해 봄, 홍대 가게 매출이 4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름엔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갔어요. 손님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5명 이상 단체가 많았는데 이제는 2~3명이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었어요. 술도 적게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소주 서너 병 시키던 테이블이 이제는 한두 병만 시켰어요. 1인당 주문 금액이 3만 원대에서 만 원대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전율도 낮아졌어요. 오래 앉아서 수다만 떨고 추가 주문은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남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물 좀 더 주세요. 네, 잠깐만요. 물을 가져다 주면서 테이블을 봤어요. 소주 한 병에 안주 하나, 2시간째 앉아 있는데 추가 주문이 없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소주 서너 병은 마셨을 텐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골프를 쳤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여보, 요즘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 골프 좀 줄이고 가게 일 좀 도와줘. 왜? 아직 괜찮잖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러다간 큰일 나.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계절적인 거야. 가을 되면 다시 오를 거야. 남편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2매장을 오가며 일했어요. 아침 일찍 대학가 가게 가서 준비하고 점심 영업하고 오후엔 홍대로 이동해서 저녁 영업.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몸으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해 가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홍대 가게 매출이 3천만 원대 중반으로 떨어졌어요. 대학가 가게도 3천만 원 초반으로 내려갔습니다. 2매장 합쳐 6천만 원대, 순이익은 1,500만 원 정도, 오픈 초기 순이익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몇십만 원씩 나갔어요. 2매장 월세만 500만 원 가까이,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고정비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이익 1,500만 원에서 고정비 1,000만 원 빼면 500만 원만 남았어요. 과거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저축했는데 이제는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젊은 세대가 술을 안 마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2020년 초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한국에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몇 주 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했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충격이었습니다. 술집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어요. 단체 손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학교 MT 취소, 동아리 회식 취소, 과 모임 취소, 모든 행사가 취소됐어요. 대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왔어요. 대학가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3월 대학가 가게 매출이 2천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월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홍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2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매장 합쳐 4천만 원, 원가와 월세,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 마이너스.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걸로 적자를 조금 메웠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4월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비슷했고 여전히 적자였어요.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곧 나아질 거야. 여름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여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는 계속됐고 단체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2020년 하반기 매출은 한 달 평균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매장 합쳐서요. 순손실이 월 몇백만 원, 1년간 손실이 몇천만 원에 달했어요.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이 됐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끝나겠지. 하지만 변이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는 이어졌어요. 2021년 내내 매출은 2천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적자는 계속됐어요. 한 달 평균 몇백만 원 손실, 1년간 몇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겠어. 계속 적자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골프를 쳤어요. 횟수는 줄었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골프비라도 아껴야 하지 않아? 이것마저 끊으면 내가 뭐라고 살아. 조금만 더 버티자. 저는 혼자 두 매장을 지켰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매일 가게 문을 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22년 봄 정부에서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엔데믹 시작, 드디어 끝났다. 이제 손님들이 돌아오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거리두기가 풀렸는데도 손님은 예전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들이 회식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몇 년간 적자를 본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들어간 거예요. 회식 금지령을 내린 회사도 많았습니다. 직장인 단체 손님이 사라졌어요. 대학생들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술자리 문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차만 하고 빨리 집에 가는 분위기였어요. 2차 노래방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골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술자리가 없어? 사장님, 요즘 애들 회식 싫어해요. 억지로 술 마시고 억지로 분위기 맞추는 거.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쉬거나 운동하는 게 낫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2022년 하반기 매출은 한 달 평균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엔데믹이 됐는데도 코로나 이전 5천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손님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5명 이상 단체가 많았는데 이제는 2명이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었어요. 술도 적게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소주 5병 시키던 테이블이 이제는 2병만 시켰어요. 1인당 주문 금액이 3만 원대에서 만 원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전율도 낮아졌어요. 오래 앉아서 수다만 떨고 추가 주문은 안 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닭고기 가격이 30% 가까이 올랐어요. 감자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식용유 가격이 절반 가까이 올랐어요. 소주 도매가도 올랐고 맥주 가격도 올랐습니다. 원가율이 급증했습니다. 과거 원가율 30%대 중반이었는데 이제는 50% 가까이 됐어요. 치킨 한 마리 원가가 10,000원 가까이에서 10,000원대 중반으로 올랐습니다. 25,000원에 팔면 순이익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과거에는 10,000원대 중반 남았는데 전기세도 올랐습니다. 한 달 100만 원 가까이 나오던 전기세가 150만 원 가까이로 올랐어요. 가스비도 올랐습니다. 월세도 인상 통보를 받았어요. 홍대 가게 월세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가까이로 100만 원 가까이 인상.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거절하면 나가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올랐어요. 금리 인상으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대로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로 증가했어요. 고정비가 모든 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을 올릴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이미 여기 비싸졌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더 올리면 손님이 더 줄게 뻔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적자폭 증가였어요. 2022년 말 한 달 평균 적자가 몇백만 원, 1년간 몇천만 원 손실.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노후 자금은 다 날아갔고 대출은 억 단위로 남아있고 50대 후반의 빚더미에 앉는 건가? 2023년 초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났고 대출은 억 단위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원금은 한 푼도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나 가게 접을까 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당신 표정 보면 너무 힘들어 보여.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맞았습니다. 나도 이제 60 가까운 나이인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 빚만 늘어나고 이러다간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날릴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정리하자.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에 매물을 냈습니다. 홍대 가게 권리금 몇 천만 원, 30년 가까이 영업한 곳이고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했으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석 달 동안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을 몇 천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술집 인수하려는 사람 없어요. 다들 술집은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해요. 권리금을 더 낮췄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2억 원 넘게 들여 리모델링한 가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비워주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 여름 몇 년 운영하던 홍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 명이 왔어요. 사장님, 정말 폐업하세요? 아쉽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하겠어. 몇 년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오픈 축하 화환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모든 게 추억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주방 기구도 놔두고 나왔어요. 새 주인이 쓰라고.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어요. 건물주는 월세를 받지 못해 손해고 저는 권리금을 못 받아 손해였습니다. 모두가 손해인 상황. 이게 요즘 술집 시장의 현실이었어요. 대학가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가게. 여기도 권리금을 못 받았어요. 그냥 비워주고 나왔습니다. 폐업하고 나니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대출 억 단위는 그대로 남았어요. 저축한 돈 몇 천만 원으로 대출 일부를 갚았습니다. 아직 억 단위 가까이 남았어요. 전세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대출을 더 갚았습니다. 남은 대출 몇 천만 원, 전세에서 월세로 옮겼어요. 서울 남쪽에서 서울 서쪽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 남짓 월세 아파트, 보증금 몇 천만 원, 월세 몇십만 원,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50대 후반에 무일푼이 됐어요.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60 가까운 나이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어요. 결국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설거지와 청소, 한 달에 100만 원대 중반 정도 벌었습니다. 과거 호프집에서 순이익 1000만 원 넘게 벌던 시절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 남편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골프는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골프 칠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하루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한 달 20일 정도 일하면 200만 원, 둘이 합쳐 한 달 수입이 350만 원 정도, 월세 몇십만 원 내고 생활비 200만 원 넘게 쓰면 몇십만 원 남았어요. 대출이자 몇십만 원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속도로는 몇 천만 원 대출을 다 갚으려면 10년 넘게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70 가까운 나이, 과연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 무릎은 이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은 체력 소모가 심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요.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을 나르다 보면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 얼마 전 식당 주방에서 옛날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 손님이 저를 알아봤어요. 사모님? 호프집은 어떻게 되셨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 그게 접었어요. 여기서는 일 좀 하고 있어요. 그 손님 얼굴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러셨구나. 요즘 장사 안 되죠.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짧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성공한 자영업자였는데 이제는 식당 설거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남편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2025년 지금 저는 60 가까운 나이입니다. 오늘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무릎 보호대를 차고 일합니다. 허리 보호대도 찼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하루 8시간 설거지 일을 하려면 몸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습니다. 거칠어졌어요. 과거 호프집 운영할 때도 손이 거칠긴 했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매일 뜨거운 물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씻다 보니 손등이 갈라졌어요.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자비를 해요. 돌아오면 온몸이 쑤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몇 천만 원 남아 있으니까요.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며 왜 술집이 망했는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회사 회식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회식 문화가 무너졌어요.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굳이 모여서 술 마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들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 회식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단체 손님이 실종됐어요. 둘째, 젊은 세대가 술을 멀리합니다. 젊은 세대는 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월세와 대출 이자로 돈이 빠듯합니다. 소주 한 병 6,000원, 치킨 한 마리 2만 원대 중반, 2명이 술집 가면 5만 원은 기본이에요. 한 달에 4번만 나가도 20만 원 넘게 듭니다. 젊은 애들에게 2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 돈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술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는 건강을 중시해요. 술이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SNS에 운동 인증샷 올리고 샐러드 먹고 건강 관리하는 게 트렌드예요. 술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거나 운동하는 걸 선호합니다. 셋째,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원재료비 모든 게 올랐어요. 임대료는 몇 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도 40% 가까이 올랐어요. 전기세와 가스비는 50% 가까이 올랐고 원재료비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은 못 올립니다.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드니까요. 결국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예요. 과거에는 매출의 30%대가 순이익이었는데 이제는 10%도 안 남습니다. 넷째, 편의점과 배달 앱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려면 술집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집에서 마십니다. 편의점 맥주 2,000원대, 술집 생맥주 2잔 10,000원 넘게. 당연히 편의점을 선택하죠. 배달앱으로 치킨 시켜서 집에서 먹어요. 배달비 몇천 원 포함해도 술집보다 쌉니다. 게다가 집에서 편하게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굳이 술집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다섯째, 대출받아 리모델링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2억 원 넘게 들여 리모델링 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좋은 테이블과 의자, 최신 주방 설비. 하지만 한 푼도 회수 못했어요. 시장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소용없습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대출 이자만 내다가 폐업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투자는 시장이 좋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나쁠 때는 리모델링에도 손님이 안 옵니다. 특히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정말 위험해요. 매출이 안 나오면 이자, 부담만 커집니다. 결국 빚더미에 앉게 돼요. 여섯째, 30년 경력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장사했어요. 단골도 많았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사라지면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과거의 성공은 보장이 안 됩니다. 술집은 이제 사양산업이에요. 앞으로 10년 더 쇠퇴할 겁니다. 젊은 세대가 술을 안 마십니다. 회식 문화가 사라졌어요. 편의점과 홈술이 대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술집 창업은 자살 행위예요. 일곱째, 배우자의 무책임함은 치명적입니다. 저는 혼자 2매장을 오가며 일했어요. 남편은 골프를 쳤습니다. 인맥 관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취미 생활이었어요. 사업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한쪽만 일하고 한쪽은 놀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특히 힘들 때 함께 버텨줘야 하는데 남편은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지금 저는 60 가까운 나이에 식당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일해요. 두 아들은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민수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부모인 우리는 빚을 지고 늙어갑니다. 여러분, 절대 술집 창업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술을 안 마셔요. 회식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홈술이 대세예요. 고정비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집니다. 마진은 점점 줄어들어요.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30년 경력도 소용없어요. 시장이 사라지면 끝입니다. 저처럼 60 가까운 나이에 설거지하고 싶지 않으시면 술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무리.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